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또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 내란 종식과 통합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가 이른바 그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선대위원장을 부탁했고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떤 행보로 평가하시는지요? 네. 공격적으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윤여준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만났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때도 전국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까지 맡긴다는 거는 사실 선거의 한 축이거든요. 예. 네. 이게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런 과감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90%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런 중도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략하려고 해도 그랬을 때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그 이탈이나 반발 이런 게 사실 두렵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렇게 과감하게 하기가 힘든데 네. 지금 이제 그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은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하에서 거의 1급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예라고 보이고 네.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중도 확장에 나섰다고 그런 행보로 보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감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인 중도 확장에 나선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선택지가 통합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켜놨죠. 그리고 협치라는 거는 이 정부 내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합치하고 협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 나가라는 겁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박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에 네. 대한 빛과 그림자가 대단히 뚜렷하다라고 하죠.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로 또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기틀을 내건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박 전 대통령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죠. 그걸 다 안고 가는 게 민주당의 숙제이자 과업인 겁니다.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정치적 운동장이라는 그 공간을 넓게 쓰겠다는 거는 이미 중도 보수 깃발을 내걸었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표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사적 정치 지형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위치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미국도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념과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념을 위한 이념, 진영을 위한 진영에 가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행보를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첫 발을 띈 거 아닙니까? 첫 발부터 대단히 통합의 메시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지금 그 통합을 14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주의 구회 또 내란이라는 말은 8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가능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그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자신 비판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숙청했던, 네. 그랬던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까지 했었죠. 그랬던 이 공천 과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행위를 척결하고 진짜 본인만의 진짜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통합일 수가 있을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그 헌법 행위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지금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한 종식, 척결 이런 이름으로 그런 자신들의 정적이라든지 반대 세력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뭔가 정치 보복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또 권력은 잡으면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런 또 과거의 발언도 있습니다. 사실 통합이라는 거는 표를 얻는데 유리한 그런 슬로건인 건 맞지만 이게 실천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이 89.77%. 네. 국민의힘에서는 1인 독재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거의 한 60% 이상으로 당원과 또 민심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됐을 때는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 공고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0%에 육박한 건 일당 독재다, 이 이중자 때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민주당에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 보복 할 여유 그런 생각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머릿속에 있다면 지금 과거의 정적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그런데 매몰되고 함몰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건 아마 대통령 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DJ가 보여줬었고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를 위하고 그 부분이 대한민국에 한 디딤돌을 돋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했던 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내가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달리 평가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면 매일매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표심으로 또 당신 민심이 갈라지지 않았던 최종 그 득표로 네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4시간 전쯤 발생한 대구 북구의 그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 등산객분들 대피 명령이 조금 전에 내려졌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고요. 조야동 노곡동에 계신 분들은 팔달초나 매천초등학교로 대피하시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상황도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의 42%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위인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31%포인트 앞서는 결과입니다. 김연아 대변인, 지금 범보수 주자로 이제 분류하는 분들 한 5분 다 합쳐야 지금 38%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낫네요. 네, 이제 그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예. 후보까지 합치면 이제 한 40% 정도 되는데요. 네네. 네,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네, 지금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한 명의 후보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이 같은 조사에서 52%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내에서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52%를 다 흡수하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4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범여권의 후보들 다 합치면 또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40%이 중간에 있는 그 부동층이라고 하죠.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꼭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네. 그런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없음, 모름, 우응답도 맞습니다. 13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남은 과제가 뭘까? 우선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삽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두 분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장윤 변호사님,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싶습니다.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극히 제한적이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분들이나 파기 자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기 자판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예. 유죄로 바꿔달라는 소리잖아요. 파기해서. 근데 유죄를 하라면 양형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벌금을 선고할지 실형을 선고할지 이런 양형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서 하지 않죠. 네. 그러면 파기 환송이 되면 대선 이전에는 이 스케줄상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에서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례적으로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문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이른바 633 원칙,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고는 이 항소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나와야 돼요. 그게 6월 26일입니다. 예, 예. 그럼 최소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압으로의 어떤 송부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부분을 천명했던 바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월 11일 후보 등록일이나 아니면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선 민사, 형사가 다 몰리는 데다가 네. 또 형사사건은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을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을 다 종합하면 실질적으로는 대선 전에 이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김연아 변호사님, 지금 뭐 시기적으로
5월 11일 이전에 나오긴 좀 어렵다. 대선 전에 좀 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아마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파기자파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셨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을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6월 3일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월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5월 10일에 지금 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 지금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 등록을 5월 10일에 했는데 그 다음에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랬을 때에는 민주당은 그러면 대선 후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뭐 하지는 그런 무리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두 가지는 그거죠. 내용적으로 네. 상고가 기각되어서 지금 2심의 무죄가 확정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니 다시 심판하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고 기각을 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를 갔다는 거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보통 예. 네, 어떤 판례를 변경하거나 또 그 안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안 될 때 보내거든요. 보통 그 과정에서도 몇 달이 걸리는 게 통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기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좀 일반적인 예에 비추어서는 더 통상적일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판이 아니더라도 환송을 하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뛰어야 되는 예,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좀 있겠네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 정치의 사법화, 전 국민이 지금 몇 달째 마치 로스쿨 입학한 것처럼 법조문 들여다보고 지금 대법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뭐 고등법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법률가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읽어보고 이 과정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긋지긋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지금 헌법 84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럼 다수설은 뭔지 헌법학자들도 다 나오고 변호사들, 법률가들 다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갑론을박하면서 또 민주당과 뭐 이재명 뭐 그 당시 만약에 당선인이 된다고 하면 아 나는 이제 뭐 이 84조에 의해서 그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그 소추에 기존의 재판 진행도 뭐 포함해서 멈춰줘야 된다. 가능한지 이걸 불가능한지. 또 네. 네, 그 얘기를 또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께서 감안해서 이번에 대선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로요. 중도층의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꼽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개요는 제가 종합적으로 다 같이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요. 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1,059명 가운데 46%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에서는 43%였는데 그 사이 3%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네. 이 유의미한 변화일까요? 이런 변화가 유의미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네.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예. 보여지고요. 대선, 뭐 모든 정치적 선거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도층 표심을 누가 얻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교 우위의 채점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네네. 상대평가지. 그러면 최소한 중도층은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표심을 그리고 마음을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의 강 건너고 있지 못합니다. 내부에서도 2대2 찬탄 반탄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과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고 하고 우왕좌왕 이래 보여요. 예. 오늘 한 언론에서도 지적했던데 보수의 상당수도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 다 반대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강의 치우친 목소리에서 국민의힘이 매우 자유로워 보이진 않아요. 절연하거나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깃발을 내걸면서 경제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고 그리고 증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노선 싸움이 있었죠. 토론회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증세라는 건
민간의 이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네네. 복지, 후생, 국격에 관련된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에 대한 이런 민심이 중도층 표심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표심을 주기 어렵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앞선 여론조사가요. 네. 이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보를 잘 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그 당 내에서 사실 의견이 이 탄핵과 계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만약에 우리가 대권 후보를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겁니다. 지금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탄핵을 막 반대했었던 입장에 후보가 나온다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내란 종식해야 되고 정권 심판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가 됐을 경우 지금 작년에 그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있었던 시절에 지금 그 우리 중도 보수의 영역에 침범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에 금투세 뭐 이 조세 영역을 말하는데 금투세, 가상재산에 대한 과세, 또 상속세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이 뭐 금투세도 폐지하자고 하고 그 가상자산에 관한 유예도 말했고요. 예. 또 상속세도 배우자 간에는 면제해야 된다. 또 감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그 본인들의 전통적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그 진보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뭐 양국관리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에서 보면 네네. 끊임없이 지금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율과 뭐 어떤 뭐 이런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노동자의 권리라는 그런 이념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지금 이 잠시의 틈을 타서 지금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건 단지 선거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떤 후보를 내느냐 예, 그게 그것이 관건이라고 중요한 생각합니다. 관건이다. 네.